홍준표 캠프의 아주 고위 인사의 말에 따르면 이거 소위 까봐야 한다. 네.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재밌네. 양쪽 다 자기들이 지는 거로 조금 지고 이기는 거 많이 이기고 그래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면은 최종 이긴다 그렇죠. 이거구나. 김태현의 정치쇼. 일단 진 팀장 네. 어제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 반론은 당원 투표가 너무 열기가 높아가지고 서버가 터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까지 할 정도라는데 네. 어때요 지금 저 국민의힘 경선 열기 당원들 투표율? 책임당원 투표 어제 이제 모바일 투표 시작돼서 첫날 투표율이 나왔는데 43.8%라 그 역대 국민의힘 당내 경선 사상 최고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4일간 진행이 되죠. 당원 투표만 놓고 보면 모바일하고 ARS까지 해서. 근데 오늘 투표율을 보면 어느 정도 높을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당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65% 70% 넘어가면 네. 굉장히 투표를 많이 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관심을 모으는 건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신규 당원이 19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연령대별 분석이 조금 필요한 게 지금 연령대별로 지지층이 좀 나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 30대가 한 5만 명 정도 들어왔고 50대 이상이 한 10만 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신규로 들어온 당원들의 지지 성향도 윤석열 후보 쪽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5만 명, 10만 명.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령대별로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20, 30대가 홍준표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하고 네. 뭐 50대 이상,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한 걸로 유추해 보건데 예. 책임 당원들도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은 이미 1, 2차 때 어느 정도 투표 성향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특히 새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한 건데 뭐 윤캠에서는 그 새로 들어온 분들도 많이 투표를 한다고 하면 뭐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홍준표 캠프는 여론조사가 갈수록 홍준표 후보가 강해지고 있었던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당심도 그러니까 민심을 따라올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해서 홍준표 캠프에서 그 얘기하는 거는 그 결과는 오픈해봐야 알 수 있을 거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건데 일단은 민심은 여론조사 결과 지금 최근 거 보면 홍 후보가 좀 앞서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여론조사 추이는 네. 그렇죠. 당심은 그래도 윤 후보가 좀 앞서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여론조사 추이는 그럼 결국은 민심이냐 당심이냐 요거잖아요. 근데 최 교수님 어떠세요? 이제까지 선거 결과를 보면 항상 정치판에 있는 격언 중에 하나가 뭐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다. 뭐 민심이 당심을 견인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건 사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분은 어떨까요? 그 민심과 당심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막판에 이제 따라붙었는데 결국 이제 과반을 못 넘겼단 말이에요. 과반을 넘겼죠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3차 슈퍼위크는 압도적으로 이겼죠. 이제 다 이낙연 전 대표. 근데 전체적인 거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터진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3차 슈퍼위크라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통계가 1차, 2차, 3차가 나왔으니까 민주당 얘기입니다만 민심이 이긴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사실상 민심은 이낙연 전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을 이제 어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세대별로도 그렇고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번 경우도 역시 전반적인 일반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많이 이제 추세가 따라붙고 뭐 이긴 것도 뭐 이겼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접전들이라서.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 지지자로 볼 때는 또 윤 후보가 이기는 게 많이 나와요. 국민의힘 지지자도 민심이거든요. 민심이다 당심이다. 저도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다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게 돼 왔고.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를 따로 떼어놓고 볼 때는 역시 윤 후보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홍준표 후보가 민심에서 이긴다라고만 정의 내리기도 어려운 면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당심은 지금 우리 진 팀장 자세히 설명하신 것처럼 세대별로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입된 당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유권자들 국민의힘 이제 그 대선 후보를 뽑는 유권자들의 연령 분포로만 볼 때는 큰 차이가 안 나요. 20대부터 40대까지가 한 34% 되고 50대가 27%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60대 이상이
38%쯤 돼요. 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20대부터 40대가 홍준표 후보에 좀 기우는 경향이 있고 60대 이상이 윤 후보라면 50대가 캐스팅 모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말 이건 접전이에요. 접전인데 역시 분위기는 조금 당심이 좀 조금 더 많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추세가 그런 것 같긴 해요. 사실 당심 분위기가. 그리고 최근에 현역 의원도 그렇고 전직 중진들도 많이 갔던 거 이런 부분들이 윤 캠프로 그 홍준표 후보가 당심을 많이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 이것만은 분명해 보이긴 해요. 그렇구나. 그럼 부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캠프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그 윤석열 캠프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지금은 완전히 막판이니까 네. 지금 판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개되지 않은 2차 컷오프 결과 네. 뭐에 대해서 네. 2차 컷오프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 앞섰고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섰다라고 하는 분석이 일단 지배적이에요. 네, 그 그쵸. 전제하에 얘기했을 때 1차, 2차 컷오프 때보다 당심을 더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소위 책임당원의 지지를 더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캠프의 자체 분석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더 받는 걸 기반으로 해서 여론조사에서 서로 밀리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캠프의 판단인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는 사실 책임당원들과는 달리 딱 이렇게 손에 바로 잡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추이들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에 충분히 당심에서 좀 밀리더라도 네.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캠프의 아주 뭐 고위 인사의 말에 따르면 이거 소위 까봐야 한다. 네.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재밌네. 양쪽 다 자기들이 지는 거로 조금 지고 이기는 거 많이 이기고 그래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면은 최종 이긴다 그렇죠. 이거구나. 알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저 정치 말렙 시간에 요 결과 분석하고 좀 얘기 좀 해볼게요. 근데 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국민일보 인터뷰 보니까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를 놓고 이루어지는 강요된 선택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막 일제히 비판하고 막 이랬는데 김종인 위원장 이런 발언들이 윤석열 캠프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득이 되는 거예요? 득이 되겠죠. 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왜 이 말을 했을까? 네. 조금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 윤 후보가 이겨야지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해가지고 네. 같이 선거를 하기가 쉬운데 네. 홍준표 후보가 이기면 껄끄럽잖아요. 다 알려진 것처럼.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윤이 되는 게 이게 제 추론이에요. 네.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윤 후보가 되는 게 좋은데 윤 후보가 지금 홍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긴다고 장담 못한 상황 속에서 일부러 윤 후보 편을 들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솔직히. 이게 약간 오히려 윤 후보가 아주 앞서 나가는 게 확실하다면 그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의 원로로서 굳이 어느 지금 경선구매에서 특정한 편을 확 드는 거거든요. 네. 명백한 지지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윤이 위험할 수 있다, 경선서 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같은 게 섞인 반영이 아닌가. 좀 그런 해석을 좀 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민주당 좀 볼게요. 이재명 후보. 야, 지난주에 막 저 음식점 총량제 뭐 주사일제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50만 원 전 국민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일단 이재명 캠프는 뭐랍니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래요? 이 얘기가?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대한노인에 찾아갔을 때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근데 대한노인회 회장이 그걸 전 노인에게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또 액수도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첫 해부터 매달 50만 원씩 해서 매년 10만 원씩 올려서 임기 중에 100만 원 좀 달성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한 데 대해서 뭐 액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재명의 곡간 정치, 금권 정치, 금권 선거 뭐 이런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후보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집권 여당의 후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 국회가 지금 진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후보가 그런 이슈를 던졌을 때 네. 국민들의 시선은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야당은 저거 선거에 지금 소위 돈 뿌리는 선거를 하겠다는 거냐 비판은 하지만 네. 동시에 한켠으로는 그 돈을 받을 국민들을 차분히 설득해야 되는 또 과제를 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돈을 받으셔도 그게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라고 하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이 선거 국면에서는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하니까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에 귀가 더 당연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가 솔깃하고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좀 답답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의 지금 굉장히 풀어야 될 과제는 대장동 국면을 네. 소위 벗어나는 건데 음식점 총량제 뭐 논란 있는 발언이었죠. 당연히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그 말도 이렇게 쭉 정책 아이디어로 던지고 주 4일제도 언론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도 뭐 이를테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네. 또 추가 지원금도 얘기하고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집권여당 후보가 누릴 수 있는 카드를 어떻게 보면 활용하면서 동시에 대장동 국면으로부터의 탈출. 국면 전환 어. 이걸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오, 그렇구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요 근데 국민의힘이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의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당 후보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근데 지금 뭐 주사일제도 대단히 논쟁적이고 음식점 총량제, 허가 총량제는 더 논쟁적인 것이고 재난지원금 문제는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새삼스럽건 없는데 아무튼 선거를 앞두고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당이 대단히 예민해지잖아요. 네. 야당은 여당에서 여당 후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자꾸 비판만 하고만 있다고 해요. 여기에도 평가만 평론가적 관점이 돼버렸어요. 야당이. 평론가적 관점. 네. 자신들이 뭔가 의제를 내놔서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슈를 주도해 나갈 텐데 이슈에 자꾸만 끌려간다고요. 재난지원금 이 문제는 분명히 받는 사람은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받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 수 있어요. 현금이니까. 현금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주 이거 굉장히 이 부분은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 전략상도 그렇고 물론 본인의 진심일 수도 있어요. 기본소득이라든지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이 같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자신의 소신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으나 아무튼 부단하게 논쟁을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의제 중심에 있으면서 대장동 이슈가 그렇다고 묻힐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근데 아무래도 보도의 양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야당은 그렇겠죠. 자꾸만 그쪽에 뭐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된다. 몇 평이다 비판 사이에 자꾸만 의제는 주도는 저쪽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힘이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차라리 뭐 딴 쪽으로 돌리든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하지 말고 비판 말고 자신들이 뭔가 더 논쟁적인 걸 던져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일단 그러면 정책 이슈에서는 전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밀리고 이재명 후보가 주도하고 있다. 현재 국면에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가 또 결정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금요일날 결정이 되니까 그때 이후에 또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선대위 꾸렸잖아요. 네네. 모든 의원 180명이 다 그냥 선대위에 들어가라 뭐 이랬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관심 있는 홍영표 의원하고 그보다 더 관심인 서른 의원도 일단 선대위에 이름을 올린 거죠. 보면 홍영표 의원하고 서른 의원은 다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에 예. 이름 올리고 그랬는데 어때요? 서른 의원이 열심히 활동한답니까? 한 의원의 평가는 이렇더라고요. 그 홍영표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것은 원팀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뭐 이를테면 기치에 대해서 그걸 뺄 수는 없거든요. 이낙연 캠프의 인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합류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캠프에서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제부터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숙제이기도 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진짜 화학적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름만 걸쳐놓는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니라 과연 서른 홍영표 의원으로 표상되는 이낙연
후보의 어떤 생각들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 또 이재명 후보로서도 이제 그게 하나 풀어야 될 문제가 될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그 주요한 포인트들의 그 선대위의 핵심 요직들의 이낙연 캠프나 정세균 전 총리를 도왔던 인사들이 합류한 것 자체는 외형적으로는 일단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하나의 숙제를 좀 풀긴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숙제는 또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캠프 내에서 실제로 화학적 결합이 될 것이냐. 실제로 뭐 명목상의 공동선대위원장 타이틀이 아니라 열심히 그 두 사람이 일을 해줄 거냐. 네네. 그만큼 이재명 캠프에도 룸을 열어줄 거냐 그런 문제. 그런 문제도 있죠.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때 얘기했던 게 대장동하고 기본소득이었거든요. 많이 얘기했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이 되지 않으면 유권자들도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서른이나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도 그렇고 마음을 흔쾌히 열기가 어려워요. 기본소득은 이게 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두텁게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대장동 이거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문제 크다. 뭐 구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서른 의원이 했거든요. 이걸 적당히 묻혀 가긴 가는데 승복했으니까 그 선대위 합류 안 할 길이 없죠. 가긴 가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이 돼서 유권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다른 여러 가지 변수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 야당 다 가봤으니까요. 이제는 제3주자로 가볼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세 번째 대권 도전이잖아요. 뭐 본선 기준으로 하면은 본선 나가면 이거 두 번째인 거죠. 첫 번째는 그냥 단일화 이렇게 해서 본선 나가진 않았으니까. 제일 궁금한 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끝까지 완주할까 아니면 후보 단일화해서 드랍이라고 그래야 되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완주를 안 할까 요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망이 참 어렵겠죠. 제가 볼 때는 뭐 단일화 쪽으로 갈 공산이 커 보이긴 해요. 안철수 후보가 대선 최종 승리하러 나왔다고는 어제 얘기했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은 적으니까 완주를 해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주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긴 하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이 의미를 안철수 대표의 의미를 좀 폄하하는 경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완주할 수도 있죠. 정치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반반이긴 한데 역시 단일화 논의가 굉장히 선거 막판으로 가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안 대표로서는 단일화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향후 이익 같은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또 이준석 대표나 김정인 위원장은 5%가 안 되게 차라리 공격을 퍼부어가지고 차라리 가라앉히려 하는 작전인 것 같은데. 고사 작전. 네. 근데 만약에 양대 거대 정당에 대한 혐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양쪽의 그 유력주자들이 흠결이 많잖아요. 중간지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좀 살아난다면 의외로 5%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준석 대표나 김정인 위원장이 계속 소멸 작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단일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DJ 편대 얘기도 하고 후보들은 네. 안 대표에게 그리고 이제 종로 출마 얘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나 김정인 위원장은 처음에 일단 좀 길을 주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갈지는 그게 어쨌든 만만치는 않아 보여요. 이건 죄송합니다가. 네. 파괴를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뭐 끝까지 가든 아니면 중간에 단일화를 하든 뭔가 파괴력이 있어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만큼 또 적폐 교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래서 시대 교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적폐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단일화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전망을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이 강요로 좋을지 일단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분이 강요로 좋을지 뭐 좀 보고 있다. 그러면 프랑스 마크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크롱이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양진영 다른 중간이 아닌 양진영에서 인재들을 쌓고 했다. 뭐 이런 그 본인의 이제 프레임들을 이제 설파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뭐 안철수 대표의 소위 중도 집권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실험이 있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이 탈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2016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그 결과가 그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안 대표는 직접적으로 대선을 통해서 그 실험을 다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셈인데 사실은 보면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 대선이 다자구도였습니다. 다자구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때 이제 민주당이 40%대 문재인 후보가 네. 그다음에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20%대 네, 맞아요. 그 두 사람을 합치면 더 많은 숫자였기 때문에 과연 안 대표가 단일화 압박을 끝까지 거부하고 제3지대에서 완주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과거 선례들을 봤을 때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쉽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선에 또 큰 변수가 생긴 것만은 분명한 네, 것 변수죠. 같습니다. 네. 오늘 정치만렙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해동 교수, 진송민 SBS 정치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